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아닌 선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선거에 있어서의 논쟁거리가 되어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제1 공약이 뭐냐고 물으면 캠프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답하는 게 딱 첫 번째 하나가 그거예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맞아요. 근데 일자리 창출이 민간 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바로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 숨어 있는 적폐청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안철수 씨는 이제 기업가 출신답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서 뒤에서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서포터즈 하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신자유주의 하에서 IMF 이후에 마치 작은 정부라는 것이 무슨 진리인 양 한참 얘기됐었던 거죠. 뭐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뭐 줄푸세니 뭐 하는 것들도 다 규제 줄이고 작은 정부로 가고 민간 시장의 자유의 영역을 왕창 늘리자라는 건데, 사실은 그게 민간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자본의 자유였던 것이고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자유, 뭐 이것 속에서 대부분의 서민 경제, 그러니까 중산층 몰락과 서민 경제 몰락으로 이어졌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고용도 안 되고 전혀 민간의 삶이 사실 자본도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오히려 복지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큰 정부론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시대 정신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민간한테 맡겨라, 기업한테 맡겨라라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만큼 기업이 진짜 낙수효과 제대로 뿜어주고 버는 만큼 국내에서 회전시키는 그런 선순환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뭐 경제 자체의 순환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실패한 기업들에게 이런 류의 어떤 새로운 그 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게 무리라는 판단하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도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어떤 그 불평등한 소득 부분에 대한 재분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걸 좀 더 당분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철수의 작은 정부를 제가 좀 질타하고 싶은데요. 원래 작은 정부 아담 스미스하고 리카토가 고정 경제학에서 말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결국은 대체하고 미국 공화당이 확대 생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누딜 정책 이후에 큰 정부로 다시 전환을 했고, 지금은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죠, 미국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불변의 것이 아니고 인류가 가야 할 지향점도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정부가. 어떨 때는 너무나 국가 권력이 방대해 있을 때는 작은 정부를 정책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늦자구 없이 전 세계에서 전부 선진국들이 큰 정부를 표방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국가가 각종 교육과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데,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분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헬조선을 탈출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기업에 맡기고 정부의 지원을, 이게 지금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바뀔 게 있나요? 이게 지금 낙수효과하고 다를 게 뭐 있죠? 대기업 존나 몰아주고 대기업이 돈 벌면 어느 정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돈이 한국에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대기업들의 그릇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어떻게 돼? 전부 자동화, AI화 시켜서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력 고용을 창출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노동 분배를 통한 노동 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 이거는 먼 나라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기업 몰아주면. 이런데 아직도 지금 구시대 발상으로 작은 정부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의 노동 일자리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74조고요. 그리고 안철수의 공약만 보면 9조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5년간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1년에 공공부문 일자리 등등 포함해가지고 일자리 관련한 예산을 1년에 15조 정도 쓰겠다는 거고, 안철수는 그러니까 2조가 못 되는 상황인 거죠. 9조 정도 쓰면은. 이제 그런 숫자적인 게 있고요.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문재인의 진짜 브레인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김용기 전 의원의 이야기가 저는 문재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핵심이라고 봐요. 김용기 전 의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은 그쪽에 계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무총리로도 부족한 사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코어를 담당하고 있는 게 김용익 전 의원인데, 이 양반 이야기가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OECD 국가 중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장 작은 나라. 계속해서 그 돈들을 또 대기업들을 써왔잖아요. 그 부족한 것이 대부분은 사실은 기업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느라고 쓰다 보니까 실제로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안철수는 딱 이명박 정도의 지금 정책을 들고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부의 재정을 더 늘리려고 하면 분명히 증세를 해야 될 거고, 증세 조금만 하겠다고 하면 조중동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세금 폭탄이라는 그 프레임에 빠지지만 않게 해주면 된다. 국민들이 좀 깨어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나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와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4차 산업정책에서 대통령 직속기획 개발 주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인가 65만 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OECD 가입 국가 중에 공무원 1인당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 수가 우리 한국은 53.6명 꼴등이고요. 제일 서비스가 잘 된 곳이 덴마크가 7.5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치를 보더라도 23명에서 5명 정도가 감당하려면 지금 100만을 더 추가로 해도 전 공무원, 교사 공무원 다 합쳐서입니다. 경찰까지. 이게 200만 정도가 된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하고 국가 공무원이 450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을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65만 개를 통해서 그 돈을 노동 임금으로 되돌려줘서 선순환 구조로 경제를 바꿔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3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여기 노량진에서 지금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바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부를 분배하는 공공 영역의 일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조를 투자하든 20조를 투자하든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의 국민한테 나눠줄 수 있는 혜택인 거예요. 그럼요. 이 사람이 혼자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쓰는 게 아니잖아. 가족을 부양하고 주변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상권을 되살리게 되는 그 기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 안정적인 소비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일종의 이게 뉴딜 정책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정부는 SOC 투자란 명목으로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쓸데없는 도로를 뚫고 쓸데없는 설비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기업들한테 다 몰아줬던 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한테 직접 투자하는 이런 그 정책들에 대해서 이거를 세금의 논리라든지 마치 국가가 돈을 세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논리로 이걸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철수가 정말로 공약으로 내걸 수 없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다른 방송들에서 안철수는 이틀 이명박이 아닌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4대강 문제인데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가서 4대강에 대해서 재조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이명박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걸 거라고 말해요. 박근혜가 구속됐는데 그 다음에 항상 물음표가 따라왔죠. 이명박은 요 느낌을 지금 제대로 건드려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스타일대로 당장 폭파하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문재인 스타일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철저히 조사해본 뒤에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강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이제 유력 대선 후보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재조사해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뭔지 보를 폭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 MB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남 쪽에 있는 그 민심들한테서 찍힐까봐 이걸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4대강 자체를 하는 게 매년 들어가는 3조 원 이상의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경제적인 이득도 있지만 자, 이 과정에 연루돼 있던 영남 쪽의 지방 기업들의 건설 기업들한테는 일종의 공포스러운 과거에 한번 면죄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어떤 재조사가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 입장이거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그 시공사들이나 관계된 기관들이 전 정부에서 다 두들겨 맞아서 법적 조사와 가징금을 냈고 사면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처리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영남에 대한 거를 하겠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4대강에 대한 질시도 될 수 있지만 진실풀이도 될 수 있지만 이명박에 대한 단죄이고 처벌받지 않은 이명박에 대한 단죄이고 또 하나는 영남권에 있는 낙동강을 주변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굉장히 많은 공사비 13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그 투자했던 이 낙동강 관련한 지금의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무용론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공격 카드가 아닌가 싶은 거죠. 상대로서는 방어 논리가 그렇죠. 있을 수 없는. 히든 카드인 거야 이게. 네. 너는 이런 말 못하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근데 뭐 안철수도 이제 뭐 이명박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에 뭐 이렇게 내가 대단한 거를 맡아 썼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뭐 DJ 정부 때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때 등등에도 뭐 이런저런 일을 맡았었다. 그리고 그 4대강에 대해서도 자기가 나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다. 4대강 같은 거 할 그런 돈으로 뭔가 IT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기 말이 잘 들렸더라면 이런 4대강에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훨씬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죠. 그러니까 자신과 MB가 결코 같은 궤에 놓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떤 차별점 같은 것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4대강 이 대목을 뭐 볼을 폭파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자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워딩은 이거예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할 것이에요. 굉장히 강한 워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찌라시미 현장이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요즘 이제 최근에 경북 낙동강 주변을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구동성 4대강은 볼을 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관행 쪽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물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에 혹시나 지역 토호 세력들이 이거를 반대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이 처음부터 말한 대로 4대강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태계가 형성됐다라면 경제적 생태계가 뭐 거기서 무슨 뭐 이익이 창출되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공공자금만 지금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을 이거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오로지 생태로만 생태계 보호이라는 사항에만 두고 접근을 해서 생태적 복원을 위해서 볼을 터야 된다 그러면 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분명히 그랬지 이것이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낙동강이 썩어버리면 우리 젖줄이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정치인들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향후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을 틀 것인지 말 것인지를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SOC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SOC 사업이라도 일어나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정말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유지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지금 5년 동안 유지 비용이 25조 원 넘어서 30조 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60, 지은 만큼 들어간 거예요. 60만 개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그 돈이면. 예. 정말 이번에 중국이 우주 시대를 개막하면서 총 들어갔다는 비용이 20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생각도 허망해. 되게 허망하잖아요. 물은 그렇게 망쳐놓고. 그리고 우주 정거장까지 만드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구조물이에요. 보호 16개를 짓는데 22조 원을 썼다는 얘기는 아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아니 단가가 단가가 단가가. 단가가 10배 이상 비싼 거예요. 단가가 왜냐면 비쌌어요. 아니,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보혜만 들어간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쳐서라도 전체적으로 SOC 공사 비용이 단가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보드 하나의 가격이 건설비가 건설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00억에서 1,500억 미만이거든요. 그거 16개 짓고 강바닥 퍼냈는데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사라졌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게 공사비를 대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국가에서 입찰을 나오면 한 70% 정도에 받아요. 근데 4대강 사업들은 묘하게 98%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요. 입찰비 자체는. 그럼 거기서 20% 로비겠죠. 그러니까 그 20%가 날라간 거고 그걸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받은 단가는 55% 선이에요. 그럼 22조 원 중에 55%만 실공사비에 투자됐고 나머지 45% 즉 10조 원 가까운 돈은 사실상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대기업들과 커넥션이 있었던 공무원 그룹 내지는 영포 라인들이 다 나눠 먹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다시 되돌리는 거 이제 이 범죄 행위를 완전히 밝혀내야 된다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요. 그 공사에 참여된 모든 건설 기업들이 추징금 나간 게 처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추징금 단행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껌값이라는 거야. 가볍게 다들 내버려. 그러니까 대규모, 얼마나 해먹었다는 거야.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해서 뭐 환경을 망친 건 그렇다 치고 낙수 효과도 있었냐? 이것도 아니고 이명박의 비리는 4대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자방이잖아. 자원의 기업, 방산 비리.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적폐, 박근혜 최순실 이게 아니고 이명박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선 후보 중에 사실상은 거의 유일해요.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의 워딩도 한번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은 잘못된 건 맞는데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4대강이 네. 얼마만큼 많은 돈이 들어갔냐면요. 4대강 공사할 때 공사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건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요즘 말 많은 항모전단 3개 전단하고요. 항공모함 3개 전단. 전단. 네. 항공모함이 아니고 세트 다 합쳐서. 세트. 비행기에 구축함, 예. 지원함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항모전단 3개 사고요. 그다음에 B1, B2 폭격기 있죠. 미국의 전략 폭격기. 그것도 사고요. 뭐 F-22도 사고요. 어마어마하게 사서 거의 태평양 전력, 미국의 태평양 전력을 살 수가 있어요. 군사비로 지출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포크레인지라는 데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양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질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그렇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문재인의 어떤 이 공공부문 확대라든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일종의 마타도어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4대강으로 세금 쏟아부은 것도 아까운데 지금 문재인의 이 정책대로 간다고 하면 이건 한 번 쏟고 많은 돈이 아니라 매년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갈 거야. 이게 공무원 월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예산 지출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돈하고 4대강에 그냥 강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거하고는 상당히 이게 상대가 안 되는 돈이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대값으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돈을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으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돼. 이런 논리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4대강 정책이 그렇고요. 대기업 정책이 그렇고요. 개성공단 정책이 그렇고 사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말할 게 없어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럼 다를 게 뭐 있냐? 네가 야당인 게 뭐고 네가 DJ를 계승하는 당인 거냐? 아니면 그 당을 버린 거냐? 이건 정체성의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이미. 아니면 처음부터 정체성이 없었고 우리가 그에게 이미지를 더 씌웠거나 야당이니까 마치 김대중이처럼 노무현이처럼 그 모습을 봤거나.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차별점이 뭐 있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좀 심각한 문제가 직면해 있고 그래서 지지율이 전 하락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축한 것이 대부분은 사실은 기업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느라고 쓰다 보니까 실제로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안철수는 딱 이명박 정도의 지금 정책을 들고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부의 재정을 더 늘리려고 하면 분명히 증세를 해야 될 거고 증세 조금만 하겠다고 하면 조중동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세금 폭탄이라는 그 프레임에 빠지지만 않게 좀 된다. 국민들이 좀 깨어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나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와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4차 산업정책에서 대통령 직속기획 개발 주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인가 65만 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OECD 가입 국가 중에 공무원 1인당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 수가 우리 한국은 53.6명 꼴등이고요. 제일 서비스가 잘 된 곳이 덴마크가 7.5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치를 보더라도 23명에서 5명 정도가 감당하려면 지금 100만을 더 추가로 해도 전 공무원, 교사 공무원 다 합쳐서입니다.
경찰까지 이게 200만 정도가 된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하고 국가 공무원이 450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을 통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65만 개를 통해서 그 돈을 노동 임금으로 되돌려줘서 선순환 구조로 경제를 바꿔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3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여기 노량진에서 지금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바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부를 분배하는 공공 영역의 일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조를 투자하든 20조를 투자하든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국내에서 회전시키는 그런 선순환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경제 자체의 순환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실패한 기업들에게 이런 류의 어떤 새로운 그 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게 무리라는 판단하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도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어떤 그 불평등한 소득 부분에 대한 재분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걸 좀 더 당분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철수의 작은 정부를 제가 좀 질타하고 싶은데요. 원래 작은 정부 아담 스미스하고 리카토가 고정 경제학에서 말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결국은 대체하고 미국 공화당이 확대 생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누딜 정책 이후에 큰 정부로 다시 전환을 했고 지금은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죠, 미국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불변의 것이 아니고 인류가 가야 할 지향점도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정부가. 어떨 때는 너무나 국가 권력이 방대했을 때는 작은 정부를 정책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늦자구 없이 전 세계에서 전부 선진국들이 큰 정부를 표방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국가가 각종 교육과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데 아까 찌라시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분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헬조선을 탈출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아닌 선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선거에 있어서의 논쟁거리가 되어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제1 공약이 뭐냐고 물으면 캠프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답하는 게 딱 첫 번째 하나가 그거예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맞아요. 근데 일자리 창출이 민간 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바로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 숨어 있는 적폐청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안철수 씨는 이제 기업가 출신답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서 뒤에서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서포터즈 하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신자유주의 하에서 IMF 이후에 마치 작은 정부라는 것이 무슨 진리인 양 한참 얘기됐었던 거죠. 뭐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뭐 줄푸세니 뭐 하는 것들도 다 규제 줄이고 작은 정부로 가고 민간 시장의 자유의 영역을 왕창 늘리자라는 건데 사실은 그게 민간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자본의 자유였던 것이고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자유 뭐 이것 속에서 대부분의 서민 경제 그러니까 중산층 몰락과 서민 경제 몰락으로 이어졌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고용도 안 되고 전혀 민간의 삶이 사실 자본도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오히려 복지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큰 정부론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은 전 시대 정신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민간한테 맡겨라, 기업한테 맡겨라라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만큼 기업이 진짜 낙수효과 제대로 뿜어주고 버는 만큼 지금 안철수 후보는 기업에 맡기고 정부의 지원을 이게 지금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바뀔 게 있나요? 이게 지금 낙수효과하고 다를 게 뭐 있죠? 대기업 존나 몰아주고 대기업이 돈 벌면 어느 정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돈이 한국에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대기업들의 그릇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어떻게 돼? 전부 자동화, AI화 시켜서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력 고용을 창출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노동 분배를 통한 노동
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 이거는 먼 나라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기업 몰아주면? 이런데 아직도 지금 구시대 발상으로 작은 정부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의 노동 일자리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74조고요. 그리고 안철수의 공약만 보면 9조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5년간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1년에 공공부문 일자리 등등 포함해가지고 일자리 관련한 예산을 1년에 15조 정도 쓰겠다는 거고 안철수는 그러니까 2조가 못 되는 상황인 거죠. 9조 정도 쓰면은 이제 그런 숫자적인 게 있고요.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문재인의 진짜 브레인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김용기 전 의원의 이야기가 저는 문재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핵심이라고 봐요. 김용기 전 의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은 그쪽에 계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무총리로도 부족한 사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코어를 담당하고 있는 게 김용익 전 의원인데 이 양반 이야기가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OECD 국가 중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장 작은 나라. 계속해서 그 돈들을 또 대기업들을 써왔잖아요. 그 부족.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의 국민한테 나눠줄 수 있는 혜택인 거예요. 그럼요. 이 사람이 혼자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쓰는 게 아니잖아. 가족을 부양하고 주변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상권을 되살리게 되는 그 기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 구조 안에서 안정적인 소비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일종의 이게 뉴딜 정책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정부는 SOC 투자란 명목으로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쓸데없는 도로를 뚫고 쓸데없는 설비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기업들한테 다 몰아줬던 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한테 직접 투자하는 이런 그 정책들에 대해서 이거를 세금의 논리라든지 마치 국가가 돈을 세금 허투루 쓰고 있다는 논리로 이걸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가 정말로 공약으로 내걸 수 없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다른 방송들에서 안철수는 이틀 이명박이 아닌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4대강 문제인데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가서 4대강에 대해서 재조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이명박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걸 거라고 말해요. 박근혜가 구속됐는데 그 다음에 항상 물음표가 따라왔죠. 이명박은 요 느낌을 지금 제대로 건드려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스타일대로 당장 폭파하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문재인 스타일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철저히 조사해본 뒤에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강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이제 유력 대선 후보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재조사해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뭔지 보를 폭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